간밤에 코스피가 8% 폭등했는데 동시에 9조 원의 현금이 안전자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BT의 5분 세상 읽기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새벽 쏟아지는 그 수많은 뉴스 파편들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파편들이 막 쏟아지죠. 그렇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부터 빅테크의 인공지능 해고 칼바람, 그리고 우리 동네 카페에서 무너진 신뢰 문제까지. 청취자님, 지금부터 복잡하게 얽힌 세상의 맥락을 저희가 가장 명쾌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새벽에 브리핑된 금융시장 지표를 보면요. 그야말로 시장이 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조울증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4월의 첫날인데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8.44%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5,400선을 단숨에 회복했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막 6% 넘게 오르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를 아예 정지시켜버렸잖아요. 그 사이드카라고 하죠. 네,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거나 폭락할 때 시스템이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취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13%, SK하이닉스가 10% 폭등하고 기관이 막 4조 원을 쓸어 담았는데 이 광기의 배경에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그 최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인가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불확실성 해소.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과의 통화에서 뜻밖의 발언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없고 또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전쟁을 멈출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오, 전쟁을 멈추겠다. 네. 게다가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 특사와의 비공식적인 물밑 접촉을 인정했고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진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툭 던지면서 그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말 그대로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됐죠.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겉보기에는 와, 드디어 전쟁 끝난다. 잔치 벌이자 할 일 같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내건 그 5대 필수 조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가 싶단 말이에요. 짚어볼 만한 포인트죠. 암살 중단이나 피해 배상 여기까지는 협상용 카드라고 쳐요. 근데 결정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법적 주권 인정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동네 앞바다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글로벌 경제 대동맹인데 미국이 이란한테 그 통제권을 순순히 넘겨준다. 이건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일개부 앱 하나는 맑음이라는데 다른 앱은 태풍이 온다고 경고하는 격이에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그 시장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넘긴다는 건 사실상 미국 패권의 핵심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목줄을 이란한테 쥐어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절대 수용 불가겠네요. 네, 수용하기 매우 어렵죠. 게다가 덮연 문제는 지금 이란 내부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아, 그 지도부 공백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으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란 지도부 다수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컨트롤 타워가 붕괴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종전 제안이 이란 관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진짜 합의인지 미국조차 확신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일단 단기 상승장에 베팅을 한 건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맞아요. 특히 청년층 개미들은 이 얄팍한 평화의 이면을 아주 꿰뚫어 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3주 만에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MMF 잔액이 9조 원이나 폭증했어요. 9조 원이요? 엄청난 규모죠. 마이너스 통장 갚고 주식 계좌에서 돈 싹 빼서 CMA나 파킹 통장으로 옮긴 거잖아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 주고 언제든 뺄 수 있는 현금성 대기자금으로요. 방공호로 숨어버린 거죠. 네, 이 9조 원이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 코로나 직후의 유동성 장세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시장에 오를 때 나만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포모, 즉 FOMO 심리가 강했잖아요. 막 비투 영끌 엄청났었죠. 그렇죠.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2030 청년층은 상황이 다릅니다. 고물가와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 부담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거든요. 이중고네요, 정말. 네,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기관을 따라서 섣불리 추격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 물리게 되면 이건 단순히 수익률 마이너스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경제적 생존 자체가 무너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타죠.
지금 청년층에 선택한 건 허황된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튼튼한 현금 방어벽인 겁니다.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거시적인 금융 시스템이란 지정학적 정치를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스스로 반공으로 파고 현금을 챙기는 거네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청취자님, 이 불안감이 단지 투자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이 물리적인 폭력이 이제 영토 분쟁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속 기술 기업들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전장이 열린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타격 1순위가 무기 공장이나 군사기지였잖아요.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예고한 보복 공격의 타겟을 보니까 구글, 애플, 메타 같은 실리콘밸리 18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더라고요. 사무실 파괴하겠다고 직원들 대피 광고까지 나왔어요. 네, 실제로 즉각 대피 권고가 내려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청취자님,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이 그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 전쟁의 최전선에 섰다는 게 소름 돋지 않나요? 충분히 소름 돋을 만한 일입니다. 이게 현대전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물리적 무기 그 이상의 위력을 갖게 됐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구글이나 애플일까요? 이란 혁명 수비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심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고 암살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이들 빅테크 기업이 제공한 AI 분석 기술과 위치 데이터,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민간 기업의 AI 기술이 사실상 미사일의 유도장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역시 단순한 민간이 아니라 군사 시설이자 교전 당사자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죠.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폭탄 떨어뜨린 전투기 조종사나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준 AI 기업의 서버나 똑같은 살상 무기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이 서버들이 테러로 파괴되면 전 세계 통신, 금융, 물류 시스템이 그 순간 다 멈춰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 글로벌 안보가 직면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데만, 즉 소프트웨어 방어에만 집중해 왔거든요. 방화벽 세우고 백신 만들고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와 직원을 물리적인 미사일이나 테러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국가가 하던 전쟁 방어를 이윤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떠안게 됐네요. 기업들은 그저 혁신적인 알고리즘 만들고 기술 개발한 것뿐인데 그게 생사를 가르는 무기가 돼서 표적이 되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업 보안의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청취자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외부 테러 위험에만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 무기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작 그 기술을 만드는 평범한 개인들, 인간들은 철저히 부품 취급을 받고 밀려나고 있어요. 오라클 사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오라클이 전 세계 2만 명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하루아침에 기습해고했잖아요. 전 세계 인력의 무려 18%가 넘는 엄청난 규모죠. 아니, 근데 제가 기사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던 건 해고의 방식이었어요. 최소한의 면담 같은 것도 없었대요. 그냥 새벽에 이메일 한 통 딱 보내고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사내 시스템, 클라우드 접근 권한 다 영구 차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네, 쓸모 없어진 코드 한 줄 지우듯이 아주 즉각적으로 시스템을 차단해버렸죠. 한쪽에선 AI 인프라 구축한다고 사람들을 이메일 한 통에 버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사람을 잘라낸 겁니까? 이 비정한 해고의 이면에는 스타게이트라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라클이 오픈 AI 등과 협력해서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는데 당장 1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100억 달러요? 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손쉽고 빠른 방식, 즉 직원들을 해고해서 인건비를 대규모로 삭감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더 크고 빠른 자동화 엔진을 사겠다고 당장 배를 움직이던 선원 수만 명을 차가운 바다로 밀어넣어 버릴 거네요. 네,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생존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기계의 지능을 향한 폭주네요, 진짜. 그런데
다른 쪽에선 전장으로 끌려갈까 봐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1973년 이후로 처음으로 징병제 부활 소문이 확산됐다고요? 맞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소문이 돌았고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죠. 시민들이 분노해서 트럼프 대통령 막내 아들을 겨냥한 그 해시태그 운동까지 일어났잖아요. 배런 트럼프부터 보내라 하고요. 물론 기사 보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징병제에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대중이 이 국가나 기업이라는 거대 시스템을 얼마나 깊이 불신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불신이요. 네. 사실 제도적 변화가 당장 징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민들은 정부의 작은 움직임조차 나를 전장으로 밀어넣기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거대한 기술혁신과 국가 간 갈등 속에서 개인의 가치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으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군요.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징병제 루머는 국가 안보가 개인의 일상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매크로 시스템이 워낙 팍팍하게 돌아가니까 결국 이 억눌린 불안감이 우리 일상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 백다방 고소 사건 보셨죠? 저는 그 기사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아,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말씀이시죠? 네. 아니 알바생이 퇴근길에 12,800원어치 음료 3잔 가져갔다고 형사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본사 법무팀이 급파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번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잘못지만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잘못이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하거나 기껏해야 해고 정도로 끝났을 일을 굳이 경찰서까지 가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신뢰 배터리가 1%만 남아서 방전되기 직전인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소한 갈등조차 극단적인 법적 분쟁으로 몰고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여유가 아예 없어진 느낌이에요. 정확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사회적 관용과 배려라는 신뢰 자본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고금리와 경제난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대방의 작은 일탈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예민함으로 터져나온 거죠. 신뢰 자본이 고갈됐다. 뼈아픈 말이네요. 게다가 그 경계심이 그냥 피해망상만은 아닌 게 가장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축의금을 훔친 60대 남성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무려 6개월 동안 예식장 15곳을 돌며 635만 원 상당을 훔친 범인이 구속됐죠. 아, 범행 수법도 엄청 치밀하더라고요. CCTV 없는 곳만 골라다니고 지하철 환승으로 도주하고 함께 일하는 알바생을 고소하고 예식장에서 남의 축의금을 훔치고 진짜 무너지는 상생과 신뢰의 현장입니다. 이런 작은 갈등과 범죄들이 극단화되는 현상을 통해 현재 우리 주변의 신뢰가 얼마나 바닥나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결국 그 감시와 갈등 해결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니까요. 아, 그럼 이게 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메마르고 AI가 수만 명을 대체하고 다들 살아남으려고 팍팍하게 뛰는 이 극단적 효율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기본으로 돌아간 한 의대생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서울대 포함해서 6개 의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그 학생이요? 내신이 무려 1.07이더라고요. 네, 이주환 학생의 공부법이 아주 큰 화제가 됐죠. 보통 의대 합격했다고 하면 매일 밤새워 공부하고 잠 쫓아가며 기계처럼 문제 푸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매일 7, 8시간씩 수면을 꼭 유지했다고 해서 놀랐어요. 이 사례는 단순히 입시 성공담으로 치부할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기계처럼 밤샘 공부를 하는 극단적 효율성보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파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공지능은 잠을 자지 않고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죠. 인간이 수면을 줄여가며 단순 암기에 매달리는 건 결국 기계를 쫓아가는 하위 호환에 불과합니다. 아하,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군요. 제가 진짜 흥미로웠던 건 이 학생이 어릴 적부터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엄청 가까이 하면서 폭넓은 독서 습관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이게 결국 복잡한 지문 이해력의 바탕이 됐대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눈앞에 성적을 올리기 위한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재미로 읽은 판타지 소설이
오히려 인간 고유의 능동적 소화와 맥락을 연결하는 이해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와, AI 속도에 휩쓸려서 다들 초조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여백을 가진 게 진짜 무기였다는 방증 아닐까요? 맞습니다. 현 시대에 필요한 건 기계적인 효율이 아니라 여백의 중요성입니다. 푹 자고 폭넓게 읽으며 쌓인 인간 고유의 호기심과 이해력이 결국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청취자님, 주식시장의 널뛰기부터 빅테크의 비정한 해고, 일상의 무너진 신뢰를 거쳐서 아날로그적 기본기가 가진 힘까지 오늘 참 많은 기사들이 그리는 세상의 단면을 살펴봤는데요. 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거대한 흐름을 관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청취자님, 오늘 살펴본 세상은 AI가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센터가 국가 간의 새로운 전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기계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아무 목적 없이 재미로 판타지 소설을 읽거나 대가 없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가장 비효율적인 인간다움이야말로 앞으로 가장 희소하고 비싼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고효율의 시대일수록 그 비효율적 여백이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나만의 아날로그적인 여백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BT의 5분 세상 읽기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님 고맙습니다.